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 55.1%의 투표율을 기록한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여당의 화합 메시지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조합장 동시 선거가 치러지던 전북 순창군 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보행자를 추돌해 1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0대 트럭 운전사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걸로 추정됩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에 단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특보는 유지됩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오늘 과반을 얻는 사람이 나와서 바로 지도부 구성이 완성될지 아니면 한 차례 더 결선을 치를지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공식 행사는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투표 결과는 사전 행사가 끝난 뒤 오후 4시 45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하는데 축사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당 차원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선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12일 최종 결정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55.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여당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던 김기현 후보는 높은 투표율을 지지층 결집 효과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반란표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판까지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놓고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자 김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TV조선에 출연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문희상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정부 해법도 사실 민주당 상임 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로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월 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정의당이 50억 클럽 의혹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 단체에 주는 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국회 의석의 5분의 3, 180석이 확보돼야 된다.
또 양보하고 절충하더라도 네. 정의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쌍특검 추진 논의에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친 것이라며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특별 검사에게 맡기십시오. 쌍특검은 피의자가 입맛대로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두 번째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대통령실이 어젯밤 한미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6일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할 거라고 공지했고요. 이날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미동맹이 더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한미동맹은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또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공식화했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네,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이곳 용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두 번째로 만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인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선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지난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예포 발사, 국빈 만찬 등이 이루어지고요. 백악관 옆에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그럼 어떤 얘기를 할지 의제도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윤곽은 나왔습니다. 크게 외교안보와 경제 두 축이 될 텐데요. 방미 선발대 기념으로 미국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 기본 임무인 한반도 평화 수호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께서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한 축 경제 안보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김성한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구축과 첨단 분야 성장 동력 발굴, 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 등에서도 한미 정상은 협력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양국 비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히 행동하는 동맹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 주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참여하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우리가 쿼드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열린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라도 회담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에라도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죄가 먼저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95살의 고령에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의견을 직접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앞 시국선언에 나선 할머니들은 정부안에 따른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일본에 끌려가 평생 골병이 들 만큼 고초를 겪었는데 일본 정부의 사죄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소리 한 자리만 하면 우리도 용서를 하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우리를 이렇게 골병이 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것이 생각하면 생각을 들어 눈물이 나고 할머니들을 비롯해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안과 상관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일본 측 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관련 단체들 역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면서 정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단순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만큼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과 관계단체는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규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최소 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15명 중 2명은 피해자 지원단체 측의 거부로 여전히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정부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21만여 명이 해당되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21일에서 23일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이달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약 575포인트, 1.7% 정도 내려 32,856.46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치솟아 다시 1,300원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내 금융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긴축 우려에 장 초반부터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한 2,43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1.45% 하락해서 2,42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6,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55% 하락한 811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번 주 초에 다시 1,200원대로 내려섰는데요. 오늘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17.8원이나 급등하며 단숨에 1,31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오름폭이 더 커졌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21.45원 오른 1,320.85원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이 같은 불안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하고 긴축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은행은 미국에 한 발 앞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국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동결에 나선 건데요. 물가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1.25%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그 기준금리 격차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자금이 쏠리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 달 FOMC에서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과 소비가 모두 부진한 상황 속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주춤한 상태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그날입니다. 네. 뭐 수십 일 동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네. 전망하고 뭐 했던 그 전당대회가 오늘 이제 열리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십니까, 소장님? 아니요, 저 현장에 안 가면 가세요? 맞을 것 같아요. 보수 참칭한다고 때리면 어떡해요? 그 뭐 투표는 일단 가장 높게 나왔어요, 역대 네. 선거 중에.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가 결합된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적인 동원표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분노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분노표가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은 당대표랑 대통령이 갈등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면 우리 다음번 총선 못 치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대표를 또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준석 계열 또한 안철수 계열 이런 사람들 나빠. 우리 대통령 지키자. 이런 분노 투표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아? 윤핵관들이 지금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음번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당의 이런 흐름이 맞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바로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개혁적인 당원들도 대규모로 나와서 투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5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반반이면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수가 커지잖아요. 모수가 커지니까 이것이 그냥 결선 가냐 안 가냐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저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초에는 계속 결선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1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투표율이 높다면 결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여지를 좀 남겨두겠습니다. 이게 뭐 당원 규모도 확 커진 상황인데 투표율까지 높아져서 표심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 그 후보의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지 또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역대 대통령을 새로 뭐 배출한 정당에서 흥행이 항상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40% 초중반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절반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네. 사실상 흥행은 되었는데 이 흥행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봤을 때 좋은 흥행이냐 나쁜 흥행이냐는 이제 오늘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정당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원된 책임당원, 뭐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그러면서 실제 1,000원씩 당비도 내고 하면서도 투표도 행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뭐 이번에도 확인이 된 건데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볼 때 안 나올 줄 알았던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젊은 좀 개혁, 변화를 바라는 이런 당원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 후보의 과반을 막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 혹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핵관 측의 희비가 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흐름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 크게 나왔을 것이고 그 분들이 아무래도 조직도 세고 세력도 크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이런 조직표의 어떤 확장이 조금 더 많이 작용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뭐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발적 투표층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바람이 불어도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면 바람은 불고 흥행은 성공했으나 여전히 어대현의 흐름은 꺾기 어려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번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스스로 되게 부끄럽고 창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대통령실, 다수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군구 의원들이 와 김기현 저희는 지지합니다. 이번에 꼭 찍을게요. 라고 지지선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중진 의원들도 김기현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일날 아직까지도 과연 50%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결선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승리를 거둔다면 이것은 김기현 후보가 내가 아직 지도자감으로 당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총선 승리의 사령관으로서 당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요,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분은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스스로 좀 창피해야 한다. 이 어대현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뭐 상상하기는 어려웠던 그림인데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너무 늦었죠. 그리고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럭비공처럼 결선에 김기현 후보가 진출하면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가 또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랑 같이 뭐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아마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불복 예고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못마땅해 하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두 분의 연대가 갖는 시너지는 거의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그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못 박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이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따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또 지금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과 계속해서 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선거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실 취재가 좀 되셨습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되게 조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우리가 녹취로 얘기 들었던 저 친구 후배 같은 경우에는 당 소속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어공이죠? 대통령실에 파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저거는 걸면은요 10년 동안 계속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한 정무수석한테 한번 크게 혼났었잖아요. 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어쨌든 좀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야. 대통령실이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에 관련해서도 나는 소송을 걸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산하에 있는 행정관이 저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것보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저거는 좀 빨리 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녹취까지 나왔는데 그 메시지가 좀 불명확한 건 왜 그럴까요? 윤석열 정권에 계신 분들은 뭘 실수해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우리 그러는 저희도 좀 것 같아요.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해요. 명백하게 좀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름이까지 나왔고 뭐 이거 홍보하는 건데도 그냥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말 중에 하나예요. 이 녹취록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이런 식의 해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그 청와대 용산 비서실이면 즉각적으로 대기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감찰에 착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 핸드폰이나 그 계정에 대해서 포렌식하고 실제 이 개인의 일탈인지 혹은 조직적 일탈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순서지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의 입을 빌어서 법적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을 더 이상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 이건 당원들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죠. 누가 봐도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경선이나 선거에 자칫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해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뭐 부적절한 술자리에 한번 친구 소개로 갔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 품위 손상을 했다라고 징계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 온라인상으로 선거운동을 조직을 했던 이런 모습이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다? 정상적인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죠. 그리고 정상적인 대통령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입장을 내놨어야 했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고, 어쨌든 안철수, 황교안,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어떤 연대 아닌 연대가 좀 결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 결선을 만약에 가게 되면은 누가 오르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를 천하람 후보의 개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좀 압도하지를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좀 그림자가 너무 짙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방송 하나 출연하면 그날 이준석 대표는 방송 3-4개 출연해가지고 오늘은 어차피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요? 아니,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결선 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랑 연락을 해보면 본인을 지지하고 천하의민을 지지하는 개혁적인 당원들이 대략 한 25%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도 막판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저희가 1차에서 끝난다는 가정은 빼고요. 결선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좀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가정하고 싶진 않은데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겠죠.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는 캠페인에는 성공하고 과거 이준석을 중심으로 했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당원 참여 뭐 이런 부분들을 잠재워두지 않고 다시 깨웠다라는 측면에서의 긍정성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천하람이라고 하는 개혁보다 그래도 다음번 총선을 이끌 당의 대표 안정적인 어떤 간판 이것들을 당원들은 더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정치 경륜 그리고 그 안정성 이런 면에서 보면 천하람 후보가 캠페인에는 크게 성공했으나 그것을 결과로까지 잇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런 뭐 전망을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결선에 간다는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2등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데 황교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그대로 지지할까요? 연대를 했으니까. 그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두 분이 기자회견을 같이 했잖아요. 점심 때 두 분이 먼저 만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한 수준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결선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은 천하람 후보 표는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한테 안 간다.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잡으려면 황교안 후보의 표를 잡아야 내가 50% 넘게 결선에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판과 여러 가지 설득을 통해서 거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연합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도 같고요. 그분들이 과연 전통 당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한 1년도 안 된 안철수 후보를 과연 자발적으로 지지를 할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강성이긴 하지만 충성도는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예를 변수? 들면 정광훈 목사 계열의 태극기 부대 분들이라고 속칭 뭐 얘기되는 분들이 이제 황교안 후보를 밀었었는데 두 분 사이에 또 이제 갈등 관계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정광훈 목사를 또 고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황교안 대표가 당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의 수치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분들이 또 황교안 후보를 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전망이 돼요. 좀 복잡해요, 내용이. 그렇죠, 복잡하죠. 네. 근데 또 애초 예상대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황교안 후보의 지지표가 김기현 후보에 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어제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 표가 좀 분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그 표가 모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제 표 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자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오더를 통해서 형성된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나는 1위는 황교안이고 2위는 두 번째는 김기현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설령 황교안 후보가 안철수로 간다고 하더라도 난 황교안 당신 아니면 김기현이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똑같이 안철수냐 김기현이냐 중에서 그들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약간의 유리함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황교안이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뭐 약간의 뭐 좋은 조건은 만들 수 있습니다만 크게 결과에까지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 형태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판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두 분이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이 어울려요? 이게 한 번도 어색한 보지 못한 그림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당황했고 비유하자면 이렇게 위에는 야구복을 입고 또 하의는 축구복 입으면서 운동 경기에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연대가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나 명분 없이 갑작스럽게 대통령실에서 뭐 잘못했네, 우리 이거 같이 공격하는 기자회견 하자, 연대하자, 이게 너무 몇 단계를 점핑한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그 내용이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건 한 목표가 되지 명분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계속 잘못해 가고 있어.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합동연설이라든지 아니면 TV 토론회 때 두 분이 계속 좀 합이 맞는 모습들을 스토리를 계속 쌓아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그냥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을 위해서 황교안 후보가
좀 여러 가지로 이용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결선에 갔을 때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뭐 크게 1개, 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봐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그리고 선거 당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아마도 네거티브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지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울리지 않는 저 두 조합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뼈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는 내년 총선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을 이끌 김기현 대표의 도덕적인 치명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뭐 잘못된 표현까지 해가면서 네. 끝까지 이거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이런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가장 결정적 약점 두 가지가 이 두 어울리지 않는 두 후보를 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대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런 저 두 후보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 순풍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네. 이 두 가지 문제에 따라서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어떤 그 대응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전당대회의 후폭풍을 계속해서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전망합니다. 예, 일단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을 경우를 상정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올라간다면 그럼 안철수 후보의 표는 이동을 하게 될까요? 천하람 전부는 후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동을 하겠죠.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든가. 도저히 뭐 천하람 후보는 못 찍겠다. 왜? 아니 지금 전당대 기간 중에 우리 안철수 후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좀 공격하지 않았나. 또한 같이 연대하자고 그랬는데 연대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크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려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요, 상당히 이준석, 천하람 후보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멸스러운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상당히 좀 분노해하고 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가면 큰 이변이죠. 네. 가장 큰 이벤트의 성공의 사례가 김기현, 천하람이 결선에서 붙는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뭐 만약에 그 그림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매우 크게 성공하는 거죠, 정말. 그리고 이제는 천하람도 이준석 못지않은 그런 정치적 중량감을 갖게 되는 것일 텐데, 거기까지 상상하기에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천하람 후보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그를 통해서 정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천하람 후보가 결선에 가면요, 다른 곳에 더 파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최고위원들도 천하용인 중에서 허은하 의원하고 김용태 후보가 둘 다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21년도에 최고위원들이요, 대략 20% 내외에서 이렇게 순위가 갈렸었거든요. 1등이 뭐 20 몇 % 이렇게. 그렇다면은 결선에 간다는 얘기는 20%, 25% 이상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천하람 후보가. 그러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뭐 김재원, 조수진 이런 분들을 찍겠습니까? 그냥 한 명은 허은하, 한 명은 김용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갈 수 있죠. 1인 2표니까.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본인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가 상당히 최고위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면 그 천하용인 중에서 최고위원 2명만 돼도 그 어떤 그 이준석계 후보들에게는 굉장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만약 결선에 가고 2명이 다 최고위원 되면 대성공이라고 보여지고요. 결선에 가고 1명만 되더라도 성공적. 그리고 결선에 안 가고 최고위원 1명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지지세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성환님은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한 명이라도 살아서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준석계의 스피커가
탄생을 하는 네네. 것이고 당의 대표적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큰 성공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분들의 운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람 후보의 득표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다 보니 어떻게 전망하기가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당대표는 대통령이 원하고 대통령실에서 세게 푸시를 하니까 좋아, 김기현 찍어주겠어. 그런데 당이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일방적인 통행, 일반적인 지시, 강요 이런 거 있으면 과연 우리가 민주정당일까?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최고위원 정도는 이렇게 천하용인 중에서 허은하,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좀 자정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들은 좀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을 찍은 그러한 당원들의 포지션이 또 예.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또 내일 할 얘기가 또 많아질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실 거예요. 결선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텐데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당내에서 나를 지켜주고 옹호해주는 당원들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 임기가 1년도 안 지난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윤핵관이나 이분들의 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결선이 갔을 경우에는 윤석열, 김기현 이 체제로 해서 국민의 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합종연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의 갈등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마음대로 검사 출신들 공천 주는 것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1차에서 김기현 그 대표의 통과를 시켜야 이런 정도 나를 지켜주는 당원이 있으니까 다음번 공천에서도 내 사람들 공천시키겠습니다. 라는 정책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김기현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보면서 그 김기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전당대회 구도상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치명적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충격일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언론에서 한 줄 볼 거예요. 대통령은 경로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에 경로에. 그리고 아마 김기현 후보가 훨씬 더 본인의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아니 2, 3% 되는 5위 후보를 정말 다 후보들 쳐내고 룰까지 바꿔줘가면서 밀어줬는데 아니 당신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1차에 과반수도 못 넘은 거 아니야? 그럼 발언권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당원들이 나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호의적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장악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 공천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림이 더 세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당직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무총장. 네. 곧 사무총장 임명할 거 아니에요. 예.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라는 것과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두 임명할 개를 것이냐. 제가 여쭤보려고 딱 적어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의원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윤핵관이나 장핵관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장핵관의 없고요. 편도 있습니다. 그럼요. 11분의 예. 장핵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 아니면 대통령의 신임이 강한 윤재옥 의원이 사무총장에 지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지명직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공천을 하려면 최고위원들의 결의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지 않을까. 근데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김기현 후보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끌려다니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은요, 윤핵관, 김기현 당대표, 대통령실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왜냐면 아무리 의지가 없던 분들도 당대표라는 자리에 가면은요, 본인의 의지가 생겨요. 그냥 본인이 결정하면 되니까. 네. 옥새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낸다면은 상당히 좀 갈등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전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일 것 같아요.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못 들었는데 당이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된다. 대통령실과 당이 거의 한 몸처럼 우리 국정 운영을 같이 해야 된다. 뒷받침 잘해야 된다. 그런 어쨌든 강한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내부 총질에 버금가는 워딩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숙였던 적이 한두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달래서 어쨌거나 선거가 수세에 몰리니까 만회를 하기 위해서 숙였던 것 이외에 숙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조금 갖고는 있으나 이번에 있는 그 강제동원 관련된 그 3.1절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니까 당원 동지들이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라는 말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 중심으로 눈치 보지 않고 가겠다라는 선언 정도를 아마 저 자리에서 본인 지지자들이니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뭐 협치를 통해서 잘 도와달라, 국회를 잘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들, 민생 부분과 또 한일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노사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매우 강력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후 4시 한 45분쯤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나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저희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의당도 검찰 수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법안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지금 필요합니까, 소장님? 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거의 다 무혐의 처리, 불기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적인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진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간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아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우린 주가 조작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집단의 어떤 조사나 판단으로 국민들 앞에 증명이 돼야 앞으로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요, 임기 내내 주가 조작 사건 특검해라, 조사해라, 검찰 나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불공정하다, 상식적이지 않아 이런 공격까지 당할 거거든요. 이건 미리에 끊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정의당이 생각을 바꾸면서 민주당 공세도 좀 한층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야권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원포인트로만 갈 거냐, 그리고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장동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이외에는 큰 문제는 좀 없어 보이는데 정의당은 정무적으로 조금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까지 건드리는 거는 너무 센 상대를 건드리는 것이라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현실적인 고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의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매우 수위 높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들에 밀려서 김건희 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현재도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특검 카드는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소환 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무혐의 하지 말고 기소 카드 좀 꺼내 들고 그러면요 국민들이
이재명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네. 공정하게 하네. 라고 안심을 좀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는 것은 좀 수위 높은 공격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검찰 조사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명분을 좀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절대 조사를 할 것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 특검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이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패스트 트랙으로 해도 24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특검을 임명하고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 사이에 그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서면 조사하거나 뭐 소환 조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가정인데 이 특검 카드가 좀 힘이 빠지는 건 아닌지. 그건 당연히 빠지겠죠. 왜냐하면은 특검을 하는 이유가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 보자라는 차원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야당만 힘을 합쳐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여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특검이. 그러니까 근데 저런 거를 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왜 들고 나오느냐? 지지층을 향한 외침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이 불공정한 정권 같이 대항합시다. 이러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지지층을 향한 외침이다. 알겠습니다. 꼭 저것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 이분들에 대한 안심을 좀 시켜줘야 한다, 대통령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수사, 공정한 대한민국의 어떤 기준점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향한 수사도 검찰이 진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대국민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특검 어떻게 될지 좀 계속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제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이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SNS에 글 하나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을 텐데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올린 글입니다.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저거를 보고 저도 페북에다가 석동현 변호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저도 냈어요. 네.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 대통령의 뭐 동창이잖아요. 되게 40년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일본에 자꾸 사죄 요구하고 배상 요구를 왜 하겠어요? 이전에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배상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 일본의 강요들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망언을 일삼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잘못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뭐 곡물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악쓰는 거예요. 저런 표현 써서는 안 돼요. 그냥 대통령한테 충성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요. 대통령이 신임하고 중요한 자리 맡고 있어요. 민주평통이 뭐 하는 자리예요? 민주적인 평화 통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단체가 민주평통이거든요. 본인이 잘 모르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저런 행동해서는 안 돼요.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부가 발표한 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후속 조치가 중요해요. 만약 계속 일본이 화답을 하지 않고 와 우리는 이제 배상 책임을 완전히 털어버렸어. 그러면서 계속 징용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 계속 망언하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도 계속 하면은요. 대통령이 얘기한 미래를 위한 협력자 관계 파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면 저런 얘기 못하도록 일본이 더 이상 망언 못하도록 충분히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 해법에 있어서 미국
미국은 상당히 반기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일련의 과정에 미국의 어떤 설득이나 압박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면 한일 모두가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똥 튀는 데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어떤 군사적인 동맹 수준까지 격상을 시킬 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자기들 돈 덜 쓰고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기는데 한일이 뭐 지소미아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 안 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따로 상대하고 한국 따로 상대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이것들을 위한 자국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얘기죠. 왜? 자국 이익과 합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과제를 우리가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양보를 하려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그에 부합되는 어떠한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그게 외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백기투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에서도 태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도 좀 줄 것 같고 그 무역 제재 했던 것들 그것도 먼저 풀어줄 것 같고 했다가 입장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그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일본 아니면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좀 선배 정치인들, 선배 세대, 그 세대의 정서가 그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이 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악쓰는 나라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악쓰는 우리 끈질긴 민족적 어떤 그 정서가 없었으면 독립도 안 됐을 것이고 여전히 남의 나라 식민지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그 우리 선열들의 노력마저도 폄훼하는 저런 아주 나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질책을 해야죠. 그런데 한마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도 좀 반성하시라.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고독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뭐 여러 과정 중에 설명 제대로 안 하신 거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데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얘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삼전도의 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국 친일 이런 프레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집권 경험 해봤잖아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일본 관계 이렇게 처리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조언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외교잖아요. 국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거를 그냥 또 정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보기에 좀 씁쓸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민족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가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표현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잖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17도, 경북 경주는 무려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봄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도 경기와 강원 영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에는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1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